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준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이 좀 위기다, 뭐 어떤 사람은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어저께 강의 때는 그걸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 제가 얘기를 하면, 부동산이 전반적인 시장은 저는 약간의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름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약간은 하는 게, 이때가 오히려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이 안 좋게 되면 늘 말 그대로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나름은 여러분들한테도 또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만 한번 할게요. 시장이 앞으로 좀 다수한테 의견을 한번 제가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시장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 두 분. 부동산 시장이 그러면 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맞네요. 시장은 안 좋아지겠고. 왜? 다수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양극화는 굉장히 심하게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곳 중에 어느 지역은 또 오르고 어느 지역은 또 안 오를 건데, 그러한 지역들도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동산 레시피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내가 세상을 요리할 것인가, 내가 세상에 요리를 당할 것인가. 이 의미는 좀 뭘까요? 의미가.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알 텐데, 제 직업이 뭐였다고 했죠? 요리사였어요. 호텔 요리사로 있다가 또 직접 제가 뭐 삼겹살집도 운영을 해봤어요. 노원역에서 10번 출구 옆에 10번 출구 생고기 전문점이라고 20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부동산을 시작한 지 한 20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처럼 강의를 듣고 다녔었고요. 실제로 부동산도 투자해서 많은 이익도 나고, 또 시장에 잘못 투자해서 부동산이 묶이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더 진솔하고 디테일한 얘기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게 뭐죠? 이거 맞추면 제가 지금 TV가 가장 큰 게 몇 인치죠? 100인치요? 얼마예요? 100인치 얼마예요? 7천만 원이에요? 자, 7천만 원보다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 집에 있는 거 하나씩 있잖아요, 다들. 이걸 맞히시는 분한테는 제가 70인치 7천만 원짜리 150인치짜리 7천만 원짜리 케이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케이스 선물 하나 드리고. 자, 지금 보면 폐지 우리가 놓는, 끄는 그런 이제 캐리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예. 다음에 한번 볼까요? 이게 뭐죠? 여행용 가방입니다. 제가 이게 어떤 사이트를 보다가 이 화면을 보고 굉장히 조금 충격적이었는데, 어떤 손잡이를 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여행용 가방을 잡고 싶겠죠. 이게 국민연금에서 공모작을 했을 때 뭐 됐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우리는 여행용 가방을 잡아야 됩니다. 따라서 재테크는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부동산 투자가 투기네 뭐하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투자하고 투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투자하고 투기 차이점. 네? 투자는 뭐예요? 그렇죠.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정답입니다. 투자는 내가 하는 거. 제가 그냥 생각한 거예요. 투기는 남이 하는 거. 그러니까 남이 하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투기, 내가 하면 투자, 뭐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일단 뭐 어쨌든 재테크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화면을 한번 준비했고요. 100세 시대에 시작해서 노후에 대한 불안감들이 많죠. 보시는 것처럼 한국 노인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높답니다. 또한 한국 노인의 빈곤율이 2분의 1명 정도로 될 정도로 상당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게 보시면 화면이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표현인데 할머니가 할아버님이 누워 계시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화면은 되게 좋아 보이시죠? 결국은 재테크를 잘해서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한번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봤고요.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200만 원 정도, 200만 원으로 두 내외가 생활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요즘은. 근데 어쨌든 200만 원 정도가 기본적인 생활이고 윤택하게 생활을 하려면 아까처럼 여행용 캐리어를 끌려면 적어도 한 5, 600만 원 정도는 부부가 생활하시는 데 필요하죠. 1, 200 정도 되면 의식주, 생활비, 공과금, 세금 내고 손주한테는 용돈 주기가 어렵다. 저희 아버님이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아버님이 왜 애들이 이렇게 안 놀러 오는지 모르겠다고. 애들이 손주들이 왜 많이 안 놀러 와요? 사탕 같은 거 좀 놀러 와야 안 와요. 용돈 한 10만 원씩 주면 매 주마다 옵니다. 매 주마다. 그죠? 용돈 주기가 힘들어. 이 돈으로.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한 300에서 350 정도 되면 경조사비 정도 줄 수 있는 상황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여행용 캐리어라도 좀 끌려면 장기간 또 간병비 뭐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한 5, 600 정도가 필요한데 제가 그 매일경제였던 것 같아요. 노후자금 충당을 위해서 남편이 60세 은퇴를 하고 남편이 이제 30세고 부인이 27세일 때 이때 저축해야 되는 금액들이 있어요. 제 나이가 이제 40대 정도가 아직은 못 됐고 20대 후반인데 저는 안 나. 헐? 누가 헐이라 그랬어요? 제 20대로 안 보여요? 몇 세로 보이는 거예요? 30대 후반? 10? 정답! 책 꼭 들이세요? 나 10대라는 얘기는 또 오랜만에 듣네? 책 꼭 들으셔야 돼요. 네, 우리 허팀장님. 아우 행복해라. 우리 선생님을 쳐다보면서 제가 오늘은 하루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남편이 85세, 부인이 92세까지 사는 것으로 계산해서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남편이 몇 세라고요? 85세. 부인이 92세. 그럼 7세가 차이가 나네요. 뭐예요? 7세면? 남자들이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그 책을 보다가 남편이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면 2년 안에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근데 남편을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면 아내분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10년을 더 산답니다. 10년. 남편분들 아내를 사랑하시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렇죠? 우리 남자들 엄청 열심히 했는데 억울하게. 그렇죠? 그래서 60세 이후에 남편 85세까지 생존, 부인 92세까지 생존하려면 최소한의 월 200만 원을 사용해야 되는데 필요한데 지금 현재 30세가 월 192만 원 정도 4.2%의 연수익률을 낸다면 그리고 68만 원 정도 그러니까 연 10%의 수익률을 만약에 낸다면 30세가 30년간 저축을 이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10대지만 40대 정도로 얼굴이 보이죠? 40대는 월 261만 원을 연수익률 4.2%가 나오는 게 있으면 매달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노후 준비가 되는 거죠. 이만큼 우리 현실적으로 노후 준비가 안 됐을 때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들이 생겨서 수익형 부동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자, 뭐 일단은 좀 어두운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 번 더 웃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 강의를 시작할 거고요. 오늘의 본 강의는 돈될 지역 및 장날, 매물, 그러니까 돈 될 만한 지역의 어떤 지역과 오늘의 부동산 장날에 맞는 매물을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2부 때는 2030년도까지 돈 될 만한 지역을 좀 분석해서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금별 실제 성공 사례하고
정준환만 갖고 있는 부동산 스킬을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볼까 합니다. 끝내주죠? 하면 늘 제가 얘기하지만 극장식 파워포인트입니다. 정준환의 부동산 장난, 이곳에 투자하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역이 월계동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월계동 지역 분석. 지금 보시면 화면상 월계동 하면 지하철 GTX 무슨 노선이죠? C노선. 1호선도 물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GTX에 대한 어떤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이고, 이에 대한 호재들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고요. 해당 물건이 저희 회사에 의뢰온 거는 위치는 약 도보로 3분에서 5분대 정도 되는 물건이에요. 동북선이 1조 6천억 정도 들여서 경전철이 동북선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위치는 이제 주변에 있고요. 이마트 중축 트레이더스 신축이 약 600억 정도 들었어요. 지금 가보시면 이마트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뭐가 가장 맛있다던데? 가보신 분 있어요? 트레이더스 가면 뭐 국수가 맛있다든가 우동이 맛있다든가 막 그러더라고요. 꼭 저도 먹어보고 싶은데, 일단 트레이더스 신축을 해놓은 상태고요. 월계동에. 광운대 민자역사 개발이 가장 이슈가 돼요. 최근에 2, 3일 전에 또 한번 박원순 시장이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GTX C노선 4조 원, 그 다음에 광운대 캠퍼스 개발, 장인 뉴타운. 일단 뉴타운이 해제된 것도 있습니다만 이주 수요가 생겼을 때는 가격을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돼요. 주변으로 가까운 데로 가시기 때문에 이따가 한번 제가 또 설명드릴 시간이 있습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에 대한 이슈가 가장 좀 크고요. 그 다음에 이 광운대 역세권을 개발을 하게 되면 주거, 업무, 판매, 문화시설 이런 복합시설이 개발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주거시설하고 좀 다른 형태의 복합시설이 생기게 되면 어쨌든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일자리가 창출이 되게 되면 가격이 또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죠. 주변 일대를 보면 미아 제촉지구라든가 기름 제촉지구, 장인 뉴타운, 이문휘경 이렇게 제촉지구들이 있는데 가까이가 바로 장이 제촉지구, 장이 뉴타운이죠. 역시 이주 수요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고요. 주변에 노후되어 있던 것들이 개발을 하게 되면 주거환경이 개선이 되죠. 그래서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곳은 새롭게 어떤 환경들이 개선되면서 또 삶의 질도 향상이 되겠죠. 이건 건축주가 이제 의뢰를 해왔던 실제 사진이에요. 저도 이제 시행을 합니다만 이런 문화나 이런 여기 위에 보면 이 천장 이게 나무로 연출을 해가지고 한 건데 이게 약 한 면적이 한 10평대 좀 안 되게 하면 한 6천만 원 정도 들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돌 하나 조금만 더 비싼 거 하게 돼도 2, 3억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주가 좀 많이 신경 쓴 것 같아요. 이런 등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월계동에 물건이 의뢰 왔는데 이 월계동의 컨셉은 쉐어하우스 개념으로 내가 거주하면서 월세를 같이 살면서 받는 그러한 컨셉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살면서 월세를 받기에 점포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자금이 안 되시는 분은 또 하나의 어떤 재테크 수단으로 괜찮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김포 풍무예요. 김포 풍무를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서울에 있는 점포주택이 좀 비싼가요? 안 비싼가요? 혹시 알아보신 분 있으세요? 점포주택을 내가 좀 최근에 알아보신 분. 가운데 가야 되는데 내가 얼굴을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러네요. 알아보신 분 있으세요? 점포주택 하나씩 다 갖고 있어서 그러는 거죠.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아파트 오른 건 게임이 안 돼요.
2008년도 9월달 금융위기 오고 나서 9년, 10년, 2010년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면서 가장 저한테 상담이 많이 왔던 게 나 아파트 팔고 상층부에 내가 거주하면서 월세 받고 싶어요. 정부주택 사주세요. 이랬던 분들이 열에 제 생각에 8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뭐 용인 같은 경우 막 대형 아파트 많이 떼서 한 14억대 갈 때 얘네들은 더 상승폭이 컸었어요. 그거 팔고 정부주택 산 사람이 훨씬 더 이익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서울에 있는 전포주택이 비싸다 보니까 대체 상품이 좀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이 바로 주변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택지개발지구가 가장 대체 상품으로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 이주자 택지, 점포주택 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주자 택지는 수익형과 차익형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서울 점포주택 대비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저렴해요. 장기적으로 투자로 차이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 점포주택 실행안으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주자 택지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주자 택지가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원주민들이 주어지는 이제 토지라든가 단독주택, 점포주택을 지을 수 있는 원주민들한테 받을 수 있는 택지를 받게 되거든요. 이 택지는 택지개발지구마다 즉 뭐 김포든 위례든 이런 데마다 좀 차이점은 있어요.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점포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게 바로 이주자 택지고요. 협의자 택지라는 게 있어요. 협의자 택지는 뭐냐? 공동주택만 지을 수 있어요. 상가는 지을 수 없는 그러한 택지죠. 그래서 단독주택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컨셉이 점포주택이니까 이주자 택지를 매입해야 되겠죠. 개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조성 원가를 5억이라고 만약에 든다고 하자고요. 택지 개발을 만드는데 조성하는데 그러면 원주민들한테는 80%인 4억대 이렇게 분양을 해요. 원주민이니까 자기가. 근데 공급을 할 때는 일반 분양이라는 걸 할 때는 약 6억 5천 정도에 130%의 분양을 하거든요. 그러면 원주민 입장에서는 4억에 받아서 일반 분양가보다 위치는 더 좋거든요. 이런 갭 차이가 나면서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나중에 공급 완료 후에는 또 프리미엄이 붙어서 10억대 정도까지 오르니까 원주민 입장에서는 한 6억대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또 이주자 택지예요. 해당 물건의 위치는 신풍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고요. 이 신풍초등학교에서 3면이 도로인 그러한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3면이 도로고 현재 부지는 이 땅이에요. 이 땅. 그래서 제가 또 연구를 해봤죠.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냐. 매매 가격은 토지 가격이 약 평당 1,100만 원에서 106평이라서 약 11억 6천대 정도의 매매가, 토지 가격이 106평이. 여기에 건축 비용이 들잖아요. 공사를 하려면 약 평당 500 정도 들었을 때 11억 정도가 공사비가 들어요. 그래서 22억 7천만 원 정도가 원가예요. 제가 요리사 출신이라고 했죠. 선생님, 김치찌개 끓이실 수 있으세요? 어저께 보는 김치찌개 끓이신다고 막 저한테 자랑하던데. 여성분들은 대체적으로 김치찌개 끓이실 수 있죠? 김치찌개를 하나 끓이는데 원가가 얼마 될까요? 김치찌개. 계산 안 해보셨죠? 자, 김치찌개가 1인분에 보통 한 7,000원? 싸면 6,000원 정도 하죠?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6,000원 정도 하면 24,000원이네요. 4인이 먹기 위해서 24,000원 정도 드나요? 집에서 하면? 얼마나 들까요? 그럼 4인? 한 반? 10,000원 정도? 그럼 14,000원 정도 어쨌든 이익이 나네요. 이러한 택지 개발, 점포도 마찬가지인 게 22억이 원가가 들었으면 그러니까 저는 꼭 요리하고 비교를 해요. 제가 김치찌개 끝내줍니다. 김치찌개. 막 먹으면 막 껌뻑 죽어요. 뭐 요리만 했다면 끝내주죠, 제가. 저희 집에서는 요리를 많이
제 요리를 많이 먹었을까요? 많이 못 먹었을까요? 못 먹었어. 저는 개인적으로 라면을 좋아합니다. 자, 22억 7천만 원의 원가인데, 자, 우리 선생님, 22억 7천만 원이 내가 그 건물을 짓는데 들었어요. 얼마 정도 파시겠어요? 30억. 40억. 욕심이 많고 40억 어느 분이에요? 김치찌개 그러면 10,000원 들여가지고 한 10만 원에 팔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 40억은 좀 과한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한 보통 22억 정도 들으면 마진을요 한 5억 정도 봐요. 5억 정도. 5억 정도 보죠. 요새 땅값도 많이 올라서 서울시내 부지도 사업성이 별로 안 나오는 곳들이 많은데 그 정도까지 30억까지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는 듯해요. 어쨌든 원가가 22억 들어갔으니까 뭐 약 그냥 편안하게 계산하기 좋게 한 30억 정도에는 팔겠다 뭐 이런 마음 갖는 분들이 많겠죠. 집을 이제 약간의 어떤 샘플링으로 만들었는데 4층 같은 경우 주택으로 주택, 상가 이런 식으로 김포 같은 경우는 상가는 2층까지 짓고 근데 이게 제가 조사를 했는데 법과 현실은 다르죠. 네, 법과 현실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설계를 한번 떠봤어요. 일단 요 물건을 전세로 놨을 때는 아래층에 상가 보증금을 받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 3층, 4층을 받게 되면 수익률이 약 한 9%대에서 많게 월세로 놓게 되면 14%까지 나와요. 엄청나죠? 14%. 엄청나지 않아요? 엄청나다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만족을 못한다. 없죠? 14% 정도 되면 엄청난 것 같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정상적으로는 좀 어렵고 설계를 떴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이제 공부방 때 나중에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도움을 받는 게 현장 조사 쪽으로 해서 캐치를 한 건데 여기 보면 22억 8천만 원짜리 정도 매물이 의뢰가 왔는데 비교 대상은 이쯤에 있어. 이게 해당 물건이고 여기에 있는 게 27억대 정도 나왔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매매가는 27억인데 들어간 비용은 20억 정도 되니까 한 7억 정도 보고 매각한 거예요. 우리 역으로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원가가 얼마니까 이 사람이 얼마 이익 보내?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억 정도 든 게 27억 정도에 나왔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7억 3천대의 이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 해볼 만한 게 아닌 거죠. 뭐 내 돈이 다 20억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대출이 이택지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 한 80%도 나오고 그랬어요. 내 자금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20억이라고 하면 4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최초의 건축자금 대출, 건축비 대출을 좀 나오게 되면 용기가 있는 사람은 좀 이익을 보게 돼요. 이 물건을 그냥 보수적으로 봤어요. 만약에 내가 2억만 본다 짓자마자 그러면 마진을 25억 정도 팔면 2억 정도 나올 거고요. 그냥 보수적으로 제가 왜냐면 컨설팅을 해드려야 되니까 만약에 임차인을 맞추면 4억 정도만 생각한다면 보수적으로 2억 정도는 충분히 난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해당 이 물건도 투자해볼 만한 그런 물건인 것 같아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요. 설계를 제가 떠봤죠. 이곳에 설계를 떠서 했더니 아래층에 근생을 지어야 돼요. 그 김포 같은 경우는 2개 층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많이 못 져서 1층은 근생으로 짓고 2층도 근생으로 짓는데 이 2층을 여기 같은 경우는 김포가 원래 이제 근생을 지으면 이행강제금이 평생 나오거든요. 근생을 주거용으로 위법 건물이 되면 근데 여기는 한 번인가 2번밖에 부과를 안 한대요. 근생도 표를 의식해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얘를 쪼갰더니 방으로 쪼갰더니 설계를 떠봤더니 수익률이 약간 10%대, 14%대 정도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3층, 4층을 짓는 그런 가설계를 한번 떠봤어요. 가설계안. 이렇게 했을 때는 보수적으로 4억, 아니면 한 5, 6억 정도에서 7억대까지는 이익을 볼 수 있는 곳인 것 같고 이런 택지개발지구를 저는 괜찮게 보는 이유가 서울이 상대적으로 점포주택이 높다 보니까 단적으로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서울에 점포주택이 있는데 이 점포주택은 가격이 계속 올랐는데
이 김포 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김포가 미분양도 좀 있죠. 공실들도 좀 있는데 이곳이 미분양이 됐다가 집값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임차인들이 사주거나 차 주거나 아니면 소유주들이 차 준다면 임대료가 떨어질까요? 오를까요? 그냥 아파트값이 떨어졌어. 폭락했어. 그래서 폭락하는 바람에 임차인들이 싼 맛에 다 들어가. 소유주도 이거 임대 안 나가니까 다 들어가. 그랬을 때 그 점포주택은 장사가 된다고 해도 지금은 없다가 갑자기 차 있다 하더라도 또 아파트 값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워낙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점포의 임대료는 올라갈 겁니다. 그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파트가 떨어진 거하고는 무관하게 점포주택에 대한 임대 수익률은 올라갈 거라는 거죠. 따라서 미리 선투자를 한다면 이 택지도 하나의 점포주택에 대한 대체 상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보통 수익률은 13%대 정도 원룸으로 만들었을 때 가능할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하면 매매가는 11억 6천만 원대, 대지는 106평이고요. 해당 물건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면 아까 현장 투어하고 싶은 분들 체크했을 때 거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월계동은 쉐어하우스는 월세, 쉐어하우스 개념으로 희망하시는 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성남 재개발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울 재개발에 대해서 투자금이 좀 소액으로 들어가죠. 서울의 재개발 지역을 5억대 이하로 지금 투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괜찮은 지역들은. 리모델링이 저희한테 물건 의뢰해온 게 리모델링이 돼 있어서 성남 가보면 구시가지 쪽이라든가 상대원동 이런 지역들, 태평 1동, 2동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오래된 주택들이 많은데 여기의 특성은 리모델링을 하면 공실들이 좀 채워진다는 특성들이 있죠. 그리고 도시 재생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인 곳에 해당 물건이 의뢰왔고요. 성남 이주 수요 발생 시에 가장 큰 수혜를 볼 그러한 지역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절차입니다. 또 사진 찍죠? 그럴 줄 알았어요. 사진 찍으면 집에 가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안 보죠. 여러분들 사진에 있는 갤러리를 한번 봐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어디서 찍었는지도 모르고, 그죠? 어머님은 저를 좀 찍으시라니까요. 저를 찍어야 누가 얘기했는지를 알아. 그죠? 저 찍으세요. 저는 초상권은 없으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가격이 오르는 타이밍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1차 프리미엄 형성되는 게 정비구역 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한번 들어가면 좀 우리 선생님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타이밍, 두 번째 타이밍이 조합설립 인가, 세 번째가 사업시행 인가 때예요. 선수들은 보통 기본계획 때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 때 팔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 관리처분 때 들어가는 분들은 이제 좀 선수가 아니에요. 요즘은 워낙 정보가 많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선수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초기 단계인 곳이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그러한 물건이 의뢰가 왔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관리처분 때 수익이 상당히 크고 입주 프리미엄이라는 거 있었던 거 아세요? 예전에는 입주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수익률이 가장 높을 때가 추진위원회 승인이라든가 기본계획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때가 프리미엄이 훨씬 더 윗돈이 많이 붙는 수익률이 높은 그런 때로 많이 변했죠. 성남 시가지를 보면 수정구 일대를 보면 일대가 태평 1동, 태평 3구역, 2구역, 4구역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수진 1구역, 2구역 이렇게 되어 있고 신흥 1구역, 3구역, 은행 1, 2구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 일대가 위에 있는 포레스티아 이런 데들 프리미엄도 상당히 많이 붙어있는 상태예요. 이쪽 가보면 엄청 노후화되어 있어요. 딱 가보면 개발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상황들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당시에 이제 3월 달에 성남 본시가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이 나왔어요. 이때 좀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은 재개발 사업 윤곽, 수진일, 신흥일, 태평삼, 상대원삼, 신흥삼 이렇게 재개발 추진한다 이러면 이런 데를 사요. 가가지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지정이 해제되어 도시재생사업 이런 거 단어를 좋아해요. 지정이 해제됐으면 가격이 떨어졌어요, 올랐어요? 근데 도시재생사업은 정부에서도 밀고 있는 사업이에요. 도시재생사업 좀 들어보셨죠? 도시재생사업.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1년에 10조씩 50조 들여가지고 도시재생사업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많이 그 정부에서 풀리지 않아가지고 돈 쓰고 싶어서 난리예요. 그래서 1.5%로 저리로 빌려주겠대요, 정부에서. 그러면 속도가 빨리 갈까요, 안 갈까요? 저 빨리 간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떨어졌지, 도시재생사업하지,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롭다고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 걸 뉴스로 보지 말고 뉴스 이면으로 뒤집어 보라는 거죠. 사람들이 아 여기 사는구나 그러면 따라가서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사겠네. 상대적으로 빠져있는 구역 해제되어 있는 곳들은 가격이 떨어졌겠네. 가면 그때 가서 여기를 사되 작은 돈으로 좀 사놓고 기다리는 그러한 전략이 오히려 장기적 투자가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보세요. 맞아요. 그래서 물건 의뢰해 온 거는 한 1억 8천대에서 1억 3천대. 보통 평균이 한 1억대 후반대 정도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다음에는 방진구 자양동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것도 소액 투자로는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입지여건 같은 경우는 가격에 대한 안정성을 이루는데 입지여건이 괜찮은 곳이에요. 개발 호재도 있고 역세권 개발에 대한 것도 있고 동서울터미널 얼마 전에 또 개발한다라고 얘기 나왔죠. 신세계에서 또 KTNG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서 개발을 하려고 해요. 이주수요라든가 그러한 호재들이 있어요.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물건의 의뢰용 섹터가 이쪽 섹터예요. 여기 보시면 더샵스타시티라고 더샵스타시티라고 이곳에 이휘재라든가 예전에 소년제인가 살았다든가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건대 동문해가지고 이쪽 가보면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 주택들이 많아요. 일부 도로를 끼고 건축행위를 하기 좋은 것들이 신축이 있습니다만 골목골목 가보면 썩음썩음해요. 가보면 개발할 수밖에 없다 이게 보여지는 썩음썩음이라는 단어가 좀 웃긴가요? 옛날 분들이 쓰는 건가? 썩음썩음. 자 이쪽 가보면 우수한 학관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동자초등학교가 굉장히 유명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편의시설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황금 노선이 2호선 7호선 건대역이 가까이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이자양 제촉지구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들이 자료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역시 복합개발을 해서 업무지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는 곳이고요. 2025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구이자양 여기가 제촉지구 자리고 해당 물건은 이쯤에 있어요. 이쯤에 위치해 있다. 건대 입구 쪽.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개발. 이따가 제가 2부 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곳이 2030년도까지 돈이 될 만한 지역들을 얘기하는데 그 지역 플러스 역세권 개발하는 곳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앞으로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인데요. 이 해당 물건을 주변으로 해서 약 500m 반경이 되는 이러한 지역들은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서 승강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를 역세권이라고 해요. 그게 2차 역세권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승강장으로부터 250m 떨어져 있는 곳을 1차 역세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슬며시 350m로 늘어났어요. 서울시 생각에는 역세권 개발을 하게 되면 여기 보여드려야겠다. 자, 여기 역세권 개발을 하게 되면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역세권과 그 주변 지역을 동시에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 역세권 개발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역세권 개발을 하게 되면
서울시 조례라는 거에는 준 주거지역은 용적률을 400%를 준다. 몇 개 안 준다. 이런 게 서울시 조례예요. 근데 이 법에서는 500%까지 최대 줄 수 있는 걸 서울시는 400%까지 주는데 역세권 개발을 하는 거는 500%까지 준다. 그러면 용적률이 높으면 좋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가 보통 2종 일반 주거, 2종도 있지만 대부분이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3종. 이렇게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얘가 역세권 개발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500%가. 그러면 그냥 단순 계산으로 땅에 대한 가치가 2배가 오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역세권 개발을 한다. 그러면 일단 2배는 오르는 거예요. 그런 지역 가까이에 사거나 그 지역 안에 투자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투자를 성공하는 거죠. 이 지역을 가보면 이렇게 노후되어 있는 주택들이 상당히 많아요. 노후되어 있다라는 건 개발을 할 수밖에 없거나 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주변에 일대 이주 수요가 상당히 많죠. 대체적으로 지역마다 해당 물건 주변으로 여기가 해당 물건인데 이 지역들이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보이시나요? 앞에 있는 분? 안 보여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이거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어느 지역이 관리처분 단계에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철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관리처분 때 살고 있던 사람은 나가야겠죠. 철거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정보 하나를 드릴게요. 나는 컴퓨터는 싫다. 난 컴퓨터 잘 모른다 이러시는 분 모르시고 그냥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더 높게 들어야지 내가 개인적으로 과외를 해드리든가 할 거 아니에요. 손 높게 들어보세요. 높게! 뭐 아버님 뭐 이게 뭐야 이게 높게 들어요. 높게. 부끄럽죠? 약간의 쪽팔림은 필요해요. 일단은 돈을 버는 데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컴퓨터를 배우라는 게 아니라 손주들도 있고 자녀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지금부터 메모를 하세요. 미래철도 DB 또 제일 중요한 거 3가지예요. 미래철도 DB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클린업 시스템. 재개발, 재건축, 클린업 시스템. 뭐라고요? 크게 하면 돈 벌어들인다는데 왜 이렇게 뭐라고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는 화면이 없지만 그 지역마다 재개발을 어느 정도 진행된 곳이 관리처분 단계에 있는 것이 서치가 돼요.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 요거 다음에 철거한다는데? 그러면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 쫓겨나요. 멀리 가요? 가까이 가요? 거기 가까이 가면 그쪽 가까이 가는 곳 인근에다가 무언가 사놓으면 가격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그게 돈이에요. 돈 버는 거. 돈 버는 거 쉽죠? 어려워요? 쉬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런 지역 가까이에 있는 그런 물건이고요. 수요층도 상당히 중요하죠. 아까 이주 수요가 있다는 것도 수요층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건대 번화가 인근에 약 1일에 10만 명의 수요층들이 생기고요. 건대역 3만 명, 3만 3천 명 정도가 건대 다니는 학생 수요가 있고요. 수요층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왼쪽으로는 서울숲이 있고 성수동이 있고 이런 산업 뉴타운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도 충분히 있는 그런 배후에 있다. 이 해당 물건인데 이 물건이 내가 볼 때는 괜찮은 게 2019년도 3월 달에 지어진 건데 매매 가격은 2억 9천에서 3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3룸은 4억 정도 해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가가 투룸 같은 경우에 높으니까 투룸 같은 경우엔 뭐 2억 6천대, 3룸은 3억 6천대니까 실투자 금액은 한 3천에서 3,500 정도면 투자가 가능한 그런 물건이다. 자양동에 관심 있으면 현장 투어 하는 곳에다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양동에. 그 다음에는
청담동 얘기를 좀 할게요. 옛날에 드라마 보면 이렇게 뭡니다 이런 거 아세요? 평창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드라마 보면 청담동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 거 좀 해보신 분 어머니 없어요? 일단은 비싼 동네는 꼭 그렇게 드라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청담동이라는 곳이 좀 비싼 동네예요. 입지 여건은 굉장히 좋고요. 개발 호재도 신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수혜들이 상당히 많죠. 삼성동에 대한 수혜 때문에. 그래서 영동대로 지하라든가 현대차, 옛날 한전부지에 GBC 개발을 하게 되죠. 현대차 그룹이 들어서고요. 수요층이 좀 증가하는 이주 수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요거보다는 요게 굉장히 커요. 이 부분 수요층 늘어나는 거, 위례 신사선하고 희소성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담동을 좀 설명드릴게요. 청담동 지역 분석인데요. 이 청담동을 가보면 명품 패션 거리가 있어요. 이렇게가 가방 중에 제일 비싼 게 뭐예요? 여성분들 뭐요? 에르메스가 더 비싸지 않아요?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다 없는 척한다 진짜 얄밉게. 에르메스 하나씩 있잖아요. 그죠? 어머님 한 2개 있어요? 3개?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게 좀 비싸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몰려있는 데가 바로 이 명품 거리예요. 해당 물건 의뢰인권 이쯤에 있고요. 청담동 지역 분석을 해보면 이쪽 일대는 재벌가 연예인 소유의 빌딩들이 좀 많아요. 여기 갤러리아 백화점 뭐 자주 가시죠?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잖아요. 갤러리아 백화점 간다고 얘기하면 또 뭐 어때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최고급 빌라 밀집 지역이 있고요. 이런 데들은 하면 50평짜리 한 보통 60평, 70평대들이 있더라고요. 한 50억대에서 60억 정도 하더라고요. 이쪽에 이제 아이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기획사가 약 청담동에 516개 정도 기획사가 있어요. 대부분이 요즘은 자녀분들이 다 손주라든가 자녀 중에 어린 친구들은 다 뭐 연예인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래가지고 기획사들에서 아이돌 스타들을 좀 키우기 위해서 연습생들이 좀 많이 몰려있는 곳이 해당 물건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코엑스하고 현대 백화점이 있고 이쪽이 바로 105층 짓는 현대차 GBC 센터가 들어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동대로 지하 개발을 하는 곳이 이때 있기 때문에 수혜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위례 신사선도 있고 앞서 봤던 것처럼 여기를 국제교류 복합지구라고 하고요. 이쪽이 이제 유흥가 쪽이 좀 많이 있는 곳이고 여기는 뭐 한 평당 한 3억에서 4억 정도 하고요. 이 GBC 센터는 2014년도에 현대가 4억 1,600인가 한 평당 매입했던 곳이에요. 지금 공시지가가 그렇게 됐고요. 엄청나게 비싼 지역들이니까 일반인들이 접하기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여기 고급 빌라 아까 얘기했던 고급 빌라 단지들이 있어서 좀 비싸요. 유일하게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이 일대가 한 1억 5천대에서 소형 주택들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영동대로 지하와 이 지하가 되면은 6개 철도 노선하고 90개 버스 노선이 생기고요. 지하 6층까지 지하가 돼요. 청담동. 해당 물건은 저쯤에 있고 자,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가 되고 잠실 야구장 30개 정도 크기가 되는 이렇게 지하에 어떤 지하 도시가 생겨난다 보시면 돼요. 현대차 그룹 GBC 센터 건설을 하게 되면요. 이 건물 안에 약 7만 4천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에 일자리가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일자리. 서울에 약 508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 개발을 통해서 생겨나는 파급 효과가 협력업체 이런 직간접적으로 122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나게 돼요.
파급 효과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진짜 업무지구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 수요층이 있는 그러한 위치에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자금이 있다면 무언가를 사놓으시면 아마 큰 이익을 볼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곳에 이제 또 특징을 보면 이주수요, 이러한 재건축들이 있기 때문에 이주수요도 발생을 하는 곳이고요. 또 위례 신사선도 지나가게 되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기획사가 526개인가 16개인가 아마 그래요. 그치 안 보이죠? 516개, 526개예요. 잘 안 보이네. 그냥 뭐 한 500개 넘어요, 그죠? 기획사들이. 저는 이 청담동이라든가 어떤 소형주택을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희소성이라고 봐요. 여기 청담동을 제가 분석을 했는데 이 분석을 통해서 보면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또 하나 메모 하나만 하세요. 세움터. 여러분들 진짜 돈 많이 벌어간다. 정준환이 20년의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배워가는 거예요. 세움터라고 있어요. 세움터에 들어가면 지금은 화면이 다른데 예전의 화면은 이렇게 지도상으로 어디가 신축지인지가 표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청담동은 2017년도 1월 1일부터 19년도 3월 8일까지 11건이 신축이 지어진 거예요. 11개 동. 이 아래 몇 개라고 써 있어요? 215개 동. 그러면 대충 10세대만 지어졌다 하더라도 2000세대가 넘는 세대가 늘어난 거예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 수요 공급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시장이 만약에 안 좋게 됐다라고 치자고요.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 시장이 안 좋게 되면 여러분들은 투자를 했는데 매각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 보유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물론 이제 보유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심약자들이 있어요. 뭐 뉴스 기사만 나오면 불안불안해가지고 빨리 팔려고 하는 팔랑귀 있잖아요. 팔랑귀. 옆집 엄마가 얘기하면 막 흔들리는 그런 분들은 보통 매각을 많이 할 텐데 공급이 많으면 다 팔려고 해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시장이 막 계속 떨어진다고 하는데 뉴스가 그러면 경쟁적으로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희소성 있는 소형주택들을 매수를 하는 게 오히려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게 된다면 더 내 재산을 지키는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청담동을 좋아하고요. 세움터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옛날에는 지도가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나와요. 이 건수들을 다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몇 건의 신축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도 알 수 있게 돼요. 그게 제 노하우예요. 어떤 소형주택을 지을 때 수요 공급을 분석할 때. 그리고 해당 물건 지역 주변으로 보면 이렇게 이 해당 물건 여기 있는데 주변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고가주택이 있어요. 여기 더 펜트하우스라고 써있죠. 청담 120평짜리가 180억. 굉장히 비싸죠. 여기 호텔 LV 호텔 있는 자리에 이게 들어선 거거든요. 여기 지하 가보신 분, 옛날에 호텔 LV 있을 때 아무도 없어요? 노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 젊었을 때 놀아보신 분, 여기 LV 호텔이라고 호텔 LV라고 해가지고 영동대교 바로 건너 쪽인데 여기 지하에 가면 줄리아나라는 나이트가 있었어요. 줄리아나. 제가 몇 번 가봤죠. 그래서 아는 거예요. 여기서 와인 한 병에 100만 원 하고 이래요. 100만 원은 뭐 이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당시에 제가 다녔을 때 줄리아나 몇 번씩 갔다 와야 좀 놀았다 이런 표현을 하죠. 오렌지족 뭐 이런 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잖아요. 이 자리에 재건축을 해서 더 펜트하우스가 120평짜리 180억 정도 하고요. 주변 일대 뭐 평당 1억대들은 좀 많아요. 더 에디션이라는 건 1.5룸이 10억대 정도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싼 동네에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또 청담동이기도 하죠.
저는 소형주택도 무언가 투자를 했을 때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 뭐냐면, 내가 사는 순간 팔 때 내가 샀으면 누군가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나는 지금 현재는 작은 자금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다음에 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살까? 결국은 수익형 부동산을 좋아하거든요, 미래에도. 그래서 여기를 분석을 했죠. 했더니 이 청담동 일대 아이돌 및 기획사 거주지역 임대시세를 조사하니까 룸 자체에 3인실, 방 하나에 3인실이 있는데 싱글 침대는 1인당 57만원 정도 한대요. 싱글. 그리고 3인실에서 2층 침대 아래는 57만원, 2층 침대 위는 53만원. 그러니까 위가 불편하다는 거죠. 방 하나에 얼마 나오는 거예요? 방 하나에 150만원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현재의 어떤 시세지만 나중에는 훨씬 더 임대료가 비쌀 거라고 판단을 해요. 따라서 이건 물론 단기 임대예요. 단기 임대 3개월 살고 나오는 거. 근데 나중에는 단기 임대 시장이 굉장히 많이 활발해질 겁니다. 따라서 나중에 팔 때를 대비했을 때 청담동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상당히 매력적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투룸 같은 경우 월세 보면 460에 360, 보증금 460 개념으로 단기 임대고 월 36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죠. 이런 거 한 10개 있으면 좋은데, 그죠? 10개만 나오면 좋은데, 그죠? 해당 물건에 의뢰한 건 2동짜리고요. 여기는 보통 저는 원가 분석을 해요. 원가 분석을. 여기에 한 동은 대지 지분이 58평인데 지금 현재 시세로 볼 때 한 6천만 원 정도 되겠더라고요. 땅값은. 물론 그 당시에 최초에 매입했던 땅값은 좀 쌌겠죠. 그때는. 신축 9세대가 여기 들어섰는데 매매가 산정을 해보면 토지가 약 평당 6천 하면 34억 정도 되고요. 취득세 1억 6천, 그 다음에 설계비 한 3천, 금융비 이런 것들을 건축비까지 하면 49억, 약 한 50억 정도 되는데 이걸 9세대로 나눠보면 55억 5천 정도 돼요. 한 세대당 평균이. 물론 넓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겠죠. 또 100평짜리가 있어요. 2동이니까 하나는 100평. 얘는 좀 안쪽에 있어서 5,500 정도 되겠더라고요. 얘 분석을 해보면 얘는 한 세대당 5억 1천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분석을 했죠. 현장 조사팀하고. 38번지라고 하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그 분양하고 있는 물건이 있어요. 실사용 면적이 15평인데 이건 잘못됐어요. 8억 3천에서 9억대 정도 해요. 굉장히 비싼 동네죠. 물론 자재는 엄청 수입산이야. 엄청 돈 들였더라고요. 1.5룸, 투룸이. 그리고 16-8번지를 가보면 실사용 면적이 13.5인데 5억 8천에서 이건 투룸이고요. 5억 8천에서 5억 9천인데 해당 저희한테 의뢰 들어온 게 12.3평 정도. 대지 지분은 같아요. 얘하고요. 위치도 비슷하고요. 4억 2천대에서 4억 4천대 정도로 의뢰가 왔어요. 물건은 많지는 않은데. 그리고 3룸은 17평대 정도 되는 게 5억대에서 5억 8,500대니까 상당히 물건이 매력적이에요. 1부는 여기서 끝내고 2부 다시 시작할 거고요.